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되었고, 여기 쓴 것처럼 기준금리 2.5% 동결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됐습니다. 1월 15일. 말도 많고 여기서부터 이제 꽤 오랫동안 2.5% 유지해 왔는데 사실 여기서 더 내리기는 뭐 하죠.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도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아마 더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고 올리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2.5%로 이렇게 이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2.5% 동결로 하자라는 의견이 거의 절대 다수였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이제 2.5%로 동결이 났고,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당연히 환율을 언급했고요. 환율이 지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 이래서 이제 동결의 이유를 밝혔고,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펀더멘탈 외에도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들만의 수급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가 외부 변수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 우리가 조절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엔화 약세 이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뭐 이렇게 전쟁하고 아니면은 트럼프 아저씨의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나마 우리가 대응 가능한 게 이 4분의 1 정도인데 요것도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환율 보면은 이 환율이 지금 한번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거를 이제 여기서 딱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진 않지만 기준금리가 동결시킨 요인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이 경제가 어떠냐라는 그 심리 지수를 한 건데 어, 이 100 이상이면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109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지표로만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연도별 소매 판매액 지수 추이를 보면은 이거 불변 지수 이 요걸 봐야 하는데 2020년이랑 비교해가지고 한 5% 정도가 지금 성장해 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대략 한 5%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크게 뭐 성장하지 않았죠. 소매 판매액이 2020년도에 그 100이면은 지금 거의 2026년 다 와가는 시점에서 5% 성장한 거면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건 아니죠. 판매액 지수가. 그 다음에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이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20%면은 2020년이랑 비교해가지고 20%나 성장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근데 이제 뭔가 주변에서 뭐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홈플러스 폐업하고 뭐 이런 거 막 떠오르는데 지금 이렇게 뭐 소매 판매액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게 높은 게 이 조금 의아하단 말이죠. 뭐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내수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뭔가 좀 데이터를 까보면은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추이라고 있는데 아까 저게 앞에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거고 이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때 이제 정권 바뀌고 뭔가 어떠한 기대감과 어떠한 뭐 무슨 소비 쿠폰 요런 영향도 있겠고 뭐 정책적인 영향도 있겠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 떨어지고 4분기 이제 떨어지고 26년 1분기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그냥 저냥 나쁘지 않다로 보는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 다음 분기에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다라는 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심리는 좋은데 지갑은 안 여는 게 아닌가? 요런 느낌이 들고 아 그리고 이거 소매 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이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깐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대형마트나 이런 거는 이제 84% 그러니까 5년 전, 2020년이랑 비교해서도 16%가 감소했고,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이제 5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어도, 같은 소매 업종이어도 이제 어떤 업종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대형마트나 같은 우리의 진짜 실생활에서 다가오는 이 내수 쪽, 이쪽에서는 점점 죽고 있지만 이제 여기 백화점 같은 이쪽에서는 조금 더 여기서는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 백화점이나 이쪽은 이제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구간대 정부가 강력하게 뭐 어떻게 개입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서 외환 보유액 26달러 투입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시장에 달러를 직접 매도를 해서 이제 원화로 바꿔서 이제 이만큼 방어하고 그 다음에 12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12월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6억 달러, 약 3.5조 정도가 한 번에 이렇게 매도가 됐는데 IMF 이게 이제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 원달러가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 확대해가지고 650억 달러. 외환 스와프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야 할 때 시장에 가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외국이랑 이렇게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냥 서로 이제 둘 다 이제 국가 기관이니까 이렇게 서로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퉁쳐라. 요게 이제 외환 스와프인데 이게 지난 12월 15일 정부는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늘리고 기간을 이제 연장을 했는데 요래도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이. 그랬더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대외 채권국은 뭐냐면은 한국이 외국에게 진 빚보다 외국이 한국에게 진 빚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걸 못 갚으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던 과거 시대와는 그래서 다르다. 한국 경제가 폭망이고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얘기다 하면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이 경기가 이렇게 완전 무너져가지고 옛날에 외환 위기처럼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올해 이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요 몇 년 동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전부 싸그리 싹싹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몇 개는 아니고 좀 되긴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것만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들고 왔는데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몇 년 전 것부터 해가지고 싹싹싹 모아가지고 신규로 나온 것도 있고 올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추합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 성장률이 한 1% 정도인데 2026년 전망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이거 2.0%까지 성장 목표를 높이겠다. 그 다음에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 728조라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부처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건지, 어떤 정책을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보면은 일단 물가 안정으로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 안정 책임관을 지정해서 책임자를 정해서 그 다음에 업무 평가에 소관 물품 물가 지표를 반영. 각 품목들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 물가가 몇 퍼센트 넘으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이게 품목별로 정하겠다. 이제 그거를 잘 관리하면 업무 평가에 넣겠다. 그 다음에 격주 물가 관계 회의. 그 다음에 회의도 계속 하고 물가 상황 밀착 점검 관리. 여기 이 사람 이름 뭐야? 일본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빠도 총리 출신인 이 아저씨. 폰쿨 섹츄라고 불리는 이 아저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일본 쌀 가격 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1대1 마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임자를 정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거 CR 리츠 세제 지원을 연장하겠다 하는데 일단 리츠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해야 하는데 리츠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투자자가 리츠에다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 투자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무슨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수익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당금을 지원하는 그냥 진짜 회사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 리츠에다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맡기겠다. 그럼 지방 미분양은 어떻게 해소하는데? 일단은 세금 지원, 이런 거, 취득세, 뭐 종부세, 이거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싸게 싸게 해주겠다. 리츠 회사에게. 그래서 이거 가칭인데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은 개인이 지방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환매 보증, 다시 리츠에 대팔 수 있는 그것을 해주겠다. 보증하라 해주겠다. 뭐 가격이 뭐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보증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했던 이 가격의 하한선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츠는 그러면은 이렇게 세제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요걸로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살리겠다. 또 부동산 기구가 이번에 등장하는데 부동산 불법 행위, 그다음에 뭐 컨트롤 타워로 뭐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한마디로 이제 편법 증여라 아니면은 가짜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같은 거 이런 거 방지하겠다. 부동산 감독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감독하겠다. 그리고 이거 한 2, 3년 전에 그 이 전세 사기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뭐 개인 한 명이 무슨 뭐 집을 몇백 채 가지고 있거나 뭐 몇천 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문제가 많다 이래서 이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을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임차인이 전세금 일부를 신탁 회사에다 맡기고 그럼 신탁 회사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난 수익을 이제 임대인한테 주겠다. 요런 부동산 신탁 기구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좀 머리를 쓴 것 같은 게 여기 이 각주를 보면은 등록 임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시에 보증 기관에 신탁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에 해당 금액 운용 후 수익을 임대인에게 공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 제도에 대한 첫 번째 목적 자체가 우리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집주인은 이제 집 사고 그랬을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개인에게 돈을 받겠다. 그래서 그 전세 자금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어떠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내가 목돈이 들어갈 일에 돈을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 전세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원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신탁 회사에 맡겨라. 담보를 제공하겠다. 아무튼 요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뭘 얘기했냐면은 바이오 산업에서는 일단 요런 거 뭐 이렇게 의료 제품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의료 제품인 허가 심사 단축 및 임상 실험 자료 제출 간소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는 어 신약이 하나가 나오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뭐 420일, 406일, 398일 뭐 이렇게 걸렸는데 왜냐면은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무슨 임상 실험도 해야 하고 무슨 데이터도 뽑아야 하고 진짜 안전한지 점검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240일로 개선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게 이제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 약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이 AI 허가 심사 서비스를 도입해서 제네럴 의약품을 검토하고 자료 제출 의약품 검토하고 신약 검토하고 이런 거 하겠다 해서 더 이제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그거를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게 아니겠냐 해서 이제 의약품 신허가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요런 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K 반도체를 위해서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국민성장 펀드가 뭔지. 통해 4.2조 원의 지원을 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조성할 때 반도체 산업의 승인을 빨리빨리 해줘라.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것도 반도체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피크 쳐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가 진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근데 이렇게 피크 치고 있을 때 이 허가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점으로 뽑아 먹어야 하는데 못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이제 정부의 어떤 단호한 결정이 느껴지는 게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 사업 재편 등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근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중국 이쪽이 굉장히 값싸고 퀄리티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겠지만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점점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감축을 좀 해라라는 거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한 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하냐? 이런 거, 뭐 이런 거. 신성 장원 천 기술 추가 확대.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다음에 철강 AX 아무튼 이런 거 공정 관리 고도화 뭐 이런 거 뭐 이거 수소 환원 제철 뭐 특수 탄소강 철 스크랩 산업 뭐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기술의 고도화를 더 하라는 말이겠지. 이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 철근 사업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이제 경쟁 국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 줄이고 이런 거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근 산업들을 조금씩 늘려라. 이런 로드맵 제시했고 그리고 초혁신 경제 구현이라 해가지고 30년까지 이제 국고금의 4분의 1 정도를 디지털 화폐 활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방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어요. 이게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 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하고 보조금 바우처 등 추가 사례 지속을 발굴하겠다. 이 CBDC 이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같은 걸로 이제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코인이란 게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가지고 장부가 확실하잖아요. 이게 줬으면 줬다, 아니면 안 줬으면 안 줬다, 이게 확실하게 뜨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두 번 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건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으로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뭔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뭐냐면은 도전형 R&D라 해가지고 이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입니다. 이 연구하고 그다음 개발해라. 아무튼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평가 등급을 개편하고 실패 확률은 높지만 파급 효과가 큰 연구 전용 트랙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목표 달성도 중심 4등급 체계였는데 이렇게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개선해서 정성 평가를 체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였으면 연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이런 식으로만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 빠르게 목표가 달성되고 뭔가 조금만 해도 뭔가 결과가 굉장히 뭔가 좋게 보이는 그러한 연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길 테니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체리 피킹 해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그냥 자꾸 성과가 이제 무조건 나는 연구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발전이 없더라. 그래서 이 정성평가 제도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그 결과물 그 내용의 그 자체들을 조금 숫자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기 힘든 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이제 보겠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패를 좀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연구해라. 요러한 제도. 그리고 이거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AI 경쟁 대회를 열어 AI 슈퍼위크 집중 개최 및 사업화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민간 AI 자격증 국가 공인 확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AI 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거에 민간 AI 자격증이 몇 개 있던데 근데 이거는 AI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뭘 어떻게 뭐를 평가하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컴퓨터 활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격증이 되는 건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미 전략 투자 이거 해가지고 기금 신설해가지고 이거 대미 투자에 2천억 불 이거 투자하고 그다음 조선 협력 1,500억 불 이거 지원하는 거 이거 트럼프랑 협약하는 거 이거 실제로 진짜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거 마스가 이거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요거 하겠다. 이것도 이제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략 수출 금융 기금 신설해가지고 방산 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 그 다음에 수출 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투자해 산업 생태계를 환류하겠다.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서로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구조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에 이익의 일부는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는 기업 너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이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냐. 국가의 자본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익을 냈으니까 그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너네들한테 이제 이렇게 뭔가 납품해주고 너네들 도와주고 했던 그런 이 중소중견기업에 여기서도 이제 이익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돈 줘라. 요런 거.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이 공급망에 대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린란드 이런 사태도 이 공급망 이런 거나 아니면은 지금 대만 사태도 거기도 공급망 문제다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 공급망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슈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핵심 관물 등 수출 통제가 걸리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선다. 굉장히 이 공급망과 이 경제가 이 안보랑 이제 완전히 합쳐진 이런 시대에서 이 공급망이 너무나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 이 부총리급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 해가지고 아까 국민성장펀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AI 반도체 등 총 30조 원 규모 지원을 착수.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출시. 그 다음에 요거 손실의 20%까지는 후순위 재정을 보강. 만약에 이 펀드에다가 돈을 넣었으면은 개인들은 20%까지는 손실을 보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부담을 하겠다. 너네들은 20%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여기부터는 너네들이 직접 손실로 이제 취급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장기 투자 시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감면해주겠다. 한마디로 다 같이 돈 모아서 다 같이 AI랑 반도체에 투자하자. 요런 거 펀드 만들겠다. 요거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말도 많고 살도 많고 뭐도 많고 하던 이 상법 개정 드디어 나왔는데 뭐 한마디로 이것도 뭐 이렇게 어쩌고 나와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은 세금 안 걷겠다. 원래는 기업이 이 자사주를 사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소각하면은 원래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아우 세금도 이거 내기 싫고 그 다음에 이 자사주 가지고 어떻게 경영권 방어를 해보자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사주 소각하면 세금 안 걷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현행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이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 그러니까 이익금으로 치겠다라는 거고,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처분 이익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한 처분 이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이제 이익금으로 치지 않겠다. 요러고,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을 하겠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MSCI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 크레딧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 국가의 이 뭐랄까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 건전성이 있냐 이런 거를 보는 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신흥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거 이제 선진 시장으로 올리겠다 해서 원래는 국내 외환 시장을 새벽 2시에는 종료를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24시간 연장 운행을 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법인데, 이 외국인이 이 한국의 이 계좌를 개설 시 IRC라는 이거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LEI로 바꾸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자 등록번호라는 걸 이 금감원에서 받아야 해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인 식별용 국제 표준 아이디로 바꿔가지고 이제 한국 계좌 만드는 거 더 쉽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한국 표준에서 국제 표준으로 아이디를 바꿔서 한국 계좌를 외국인이 만들고 싶으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 접근 가능성을 점점 더 늘리겠다. 그리고 인적 자본 극대화라 해가지고 이것도 재밌었는데, 학석박 패스트트랙, 학사, 석사, 박사 이 패스트트랙 신설해가지고 우수 학부생 발굴 지원, 그리고 400명, 연 2천만 원 뭐 해서 이제 학사 후 단계 지원 확대 통해 이제 혁신 인재 조기 양성을 하겠다. 여기 보면은 통상 원래 8년이 걸리던 이 과정들을 5.5년 만에 줄이겠다 해서, 만약에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만약에
이 과정을 밟는다면은 7.5년 만에 박사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살에 박사가 될 수 있는 초 패스트 트랙에 이거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상 24살에도 박사가 가능하다.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의 이제 박사 과정을 밟았을 때 이제 취득 연령인데,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이 뭐야 이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젊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창의력도 빠바바바박 발휘되고 또 계산도 빠르고 빠릿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빨라야 하는데, 이 인문사회 이쪽은 이제 나이 지긋한 어떠한 뭐 철학가 이런 거, 아니면은 무슨 옛날에 이 조선시대의 살림 세력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경력 요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요런 느낌으로 인문 사회에 대해서 박사 과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 아니면은 이런 거 직장 병행해서 늦가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초 패스트 트랙으로 24살에 박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는데, 국가 과학자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R&D 리더로서 리더급 과학자를 20명 선발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냥 과학자가 아니야. 리더 과학자야. 리더 과학자 해가지고 옛날에 이 요리왕 비룡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 알면 나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게 이제 뭐냐면은 얘가 이제 요리사인데 특급 요리사라 해가지고 이제 특급 요리사가 되면은 여기 이 옷에다가 이거 특 해가지고 이 용문양 이거를 새겨줘요. 근데 이 주인공이 여기 항상 여기 흰색 띠로 이렇게 칭칭칭칭칭 이렇게 감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이제 무시당하거나, 저 어린애가 무슨 요리를 알아. 이 뭐야, 저 흑백 요리사도 안 나가본 놈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한테 도발하면은 옆에 조수 같은 놈이 이 감아져 있던 이 실을 갑자기 툭 쳐요. 굉장히 이제 거의 무슨 실오라기처럼 거의 뭐야, 툭 치면 그냥 바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치면 갑자기 여기서 툭 나오면서 빛 나고, 아니 사상 최연소 특급 요리사 류 마오신이다 이러면서 하는,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20명 리더급 이거 과학자 만들겠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껏 쓸 수 있게 육아휴직으로 생긴 그 노동력에 대해서 이제 이 대체 인력이나 아니면 업무 부담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더 지원금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그 한 명이 빠지면은 공백이 더 클 테니까 더 크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은 10만 원 더 지원하고, 소규모는 20만 원 더 지원하고, 업무 부담을 한 사람은 원래 2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것도 소규모 업체면은 6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주겠다. 아, 그리고 이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아니면은 뭐 이거 이공계 석박사 비율 확대를 위해서 이 비자 트랙 대학 확대, 그다음에 외국 대학 뭐 이런 거 특례 마련하겠다 해서 통상 6년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 비자 획득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이과 이공계 외국인들, 이공계 똑똑이 외국인들은 영주 비자 이거 발급하는 것도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좀 머물러라. 외국 가려 하지 말고 한국 매력적이지 않냐. 좀 이렇게 한국에 좀 머물러. 왜냐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거 H1 비자 이것도 그 미국 똑똑이들 뽑는 비자거든요. 미국 이공계 뭐 아무튼 똑똑이들 이렇게 뽑는 비자인데, 이거 점점 이제 이 H1 비자 받기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 기업에게 부담금을 더 늘리겠다더니 뭐 하면서 여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더 쉽게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머물러. 요런 거. 이거 정부 이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옛날에 무슨 한 10년 전에 그 스티브 잡스 막 그렇게 등장하고 했을 때 진짜 뭔가 이 과학과 이 인문학이 합쳐져야 한다 하면서 이제 인문학 붐이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아유 이게 다 찾아봤는데 인문 계열 이 뭐야 이 문과 학생들, 이 문과 학생들에 대한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이 문과는 이거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아무튼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아리 100 산단 조정 등 지방 인프라 확충하겠다. 이 아리 100은 뭐냐면은 뭔가 그거란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써라. 그러니까 이 아리가 뭐 리사이클링 뭐 에너지 뭐 이런 거겠죠. 약자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돌릴 때 100% 재생에너지로 돌려라. 이거 확충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소득 법인세 10년간 100%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5년간도 50% 감면해주겠다. 10년간 세금 공짜? 단 재생에너지 기업일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10년에서 플러스 5년까지 해가지고 15년을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사립대 구조 개선법을 통해 지방 사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 벤처 타운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 위기 대학이 있어. 여기 경영 위기 여기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학과 태통 폐합을 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이거 벤처 타운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엄청난 창의력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해가지고 10개 군 지정해가지고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이거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보고 괜찮으면 단계적으로 확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 지식 기술 협력 확산, 기술 나눔을 활성화를 위해 동반 성장 지수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거 대기업 공공기관 미활용 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 이전 혹은 사업화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공기업에서 이제 안 쓰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들 안 쓰고 있으면은 묵혀둬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 김치도 아니고 이거를 여기 뭐야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나 이쪽에다가 지원해서 얘네들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거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새 출발 기금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신설해가지고 뭔가 이거 이제 뭐야 이거 채무 잔액 추가 감면 혹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재기 지원 카드 상품 신설 뭐 이런 거 하겠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 비수도권 취업 청년들에게 이제 뭐 근로장려금 지급하겠고 이제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은 인센티브로다가 최대 2년에 720만 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국가에서. 또 이제 AI 기반 복지 가능화를 위해서 뭐야 이거 돌봄 서비스를 이제 AI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복지 돌봄 AI 혁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 케어라든지 24시간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AI 스마트홈 등 이런 것도 이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 주 4.5일제 요거 일 생활 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 재정 지원 등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드디어 하겠다. 이거 뭐야? 720개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돌려보겠다. 이거 주 4.5일제.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살자라는 이번 정부의 어떤 하나의 슬로건이죠.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앞에 펀드랑 다른 펀드냐 해가지고 앞에 펀드는 이거 국민성장펀드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는 펀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거고 우리나라 무슨 AI나 반도체 이런 거 성장을 위해서 여기다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든 그런 우리나라 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고 이건 이제 한국형 국부 펀드는 뭐냐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뭐야 이제 해외 뭐 이런 거 출자 주식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물납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규모 점진적 확대해가지고 리얼 투자형 펀드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경제 형벌 30% 개선이라 해가지고 기업의 이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시키자.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을 가야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과태료 이런 걸로 좀 바꾸자. 그리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번 다시 얘기해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한 것들은 과태료로 좀 한번 해결하자. 너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합리화하게 좀 합리성 있게 한번 봐보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연간 이게 1년에, 이게 1년에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거든요. 근데 365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이 2,2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365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500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도 한 500명 정도 되고, 1000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도 한 50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가다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 차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365회 이상 초과하던 사람들 29년도에선 200번으로 줄이겠다. 이제 300번이나 200번을 초과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과다 의료 이용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차등으로 해가지고 더 비용을 늘리겠다. 아무튼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대충 끝났는데 이것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분의 3까지 더 보고 싶다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이라고 쳐가지고 하면은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